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2020년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확진자를 추적 차단하던 것에서 선제적인 검사로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죠. 올겨울이 최대 고비일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개인 방역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2021년 가장 큰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포함한 재보궐선거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시장 선거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눠줄 분입니다. 지원 강원 민방 김형기 서울지사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속보가 떴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내일, 그러니까 당시로서 일요일 출마 선언을 한다 이랬고, 그 다음날 일요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그 얘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출마의 변이랄까요? 제가 그때 밝혔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정부 여당의 폭주와 실정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시가 많이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뒤처진 서울시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정말 자랑스러운 미래형 도시로 만들겠다. 네. 그런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출마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켠으로는 그동안 출마 안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력하게 출마로 선회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더 있는지.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특히 그 원로분들께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대선을 준비하더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게 되면, 야권에서 지게 되면 그러면 대선에서 아무런 승산이 없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에 두 가지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회에서 정말 그 법을 그냥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백신에 관련된 그 거짓말을 하는 그런 정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4,400만 명 분을 계약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서 실제로 계약된 것은 1,000만 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예. 나머지는 계약할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문제가 1,00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만 그 백신이 아직 임상 3상을 통과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과를 못할 가능성도 있고, 통과를 하더라도 아마 내년 중반 정도가 돼야지 아마 우리가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파이저라든지 모더나 백신 같은 것도 계약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내년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다 미리 선구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4,400만 명 분을 만약에 다 정말 운 좋게 계약을 하더라도 네. 그게 모자라는 분량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5배 이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배에서 5배 정도 다른 나라들이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임상 3상에 올라간 것 중에서 실제로 승인을 받는 확률이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58%.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통과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백신도 100% 효능이 있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보다 더 많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 이 4,400만 개가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 의사 입장에서 네.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에 네.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국민들의 그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거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대표님 어쨌든 대표님 출마 선언으로 여든 야든 이제 보궐선거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체 야권이 이기는 승리로 만들게 됐으면 당연히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입당 후 뭐 경선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깥에서 전체 야권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원샷 경선 얘기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대표님이 어떤 방법이 가장 뭐 쉽게 얘기하시긴 어렵겠지만 어떤 방법들이 저는 열린 마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야권이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승리 확률이 높은 방법이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내년 선거가 특히 서울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 재보궐선거 자체가 워낙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조직이 튼튼한 쪽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5개 구 중에서 24개의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시 의원 109명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총선 때 4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46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조직 면에서는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있습니다. 정부가 그 쓸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 직전에 드디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시진핑이 방한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든지 또는 뭐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그리고 또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진보까지도 다 합쳐야지 겨우 해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최선을 다해서 찾자. 그래서 저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논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 힘이 어쨌든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그네들의 의견도 뭐 중요한데 그런 어떤 후보 단일화 논의나 어떤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물밑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목적 자체가 야권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당의 그런 입장이라든지 그건 내려놓고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인가? 그 방법만 서로 논의를 하면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당내 경선 이런 얘기는 익숙하게 들었는데 통합 야당의 경선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제1야당 같으면 4연패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5연패가 된다면 아마 그 당이 제대로 존속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이번만은 그 야권 전체가 모여서 이겨보자 그런 의견들이 그 당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원만하게 서로 합일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 그 선거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건가 이런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그 모든 표를 다 모으기 위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서로 힘을 합해서 시너지가 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저는 단순한 합당으로 시너지가 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네. 낼 수 있을까 거기만 집중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뭐 야권 연대, 혁신 플랫폼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번 보선 출마로 이 부분에 달라지는 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성이 강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혁신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 단순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자체가 그냥 선거만 경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 서로 간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그런 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김종인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중진들이 그닥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공당의 대표와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그 정당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가진 야권이 승리를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네. 그런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원만한 그 일치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쨌든 이번에 그 출마 선언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출마 어떤 배경이나 이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데 이제 뭐 공약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고 사실 말미에 그 대표님께서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할 기회를 좀 가지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어떤 것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그 출마 선언에서 공약까지 다루기는 좀 힘듭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신데요. 그렇지만 그 출마 선언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뤘던 것이 먼저 코로나19 관리에 대한 방역에 대한 것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의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씩 그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여당이 공동 대응하자 뭐 여기에는 뜻을 같이 하는데 결이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과거를 단절하고 이제 미래로 가자. 이제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김정인 위원장의 그 결단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당이라는 것이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사실은 건강한 정당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일치 단합된 모습으로 가야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논란은 이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도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앞서 해주셨습니다만은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거리두기 뭐 3단계 격상되는 조건은 이미 뭐 충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 3단계라는 것이 경제, 사회 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단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그 조심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는 그 전에 우리가 추적하고 그리고 그 봉쇄하고 그러면서 관리를 해왔을 때 적용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 지역 감염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것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밤 9시 이전에는 감염이 안 되다가 9시 이후에 감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카페에서는 감염이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감염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저는 과학적으로 그 밀집도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대부분의 감염이 그 폐쇄된 공간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밀집도라든지 또는 환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좀 더 과학적인 기준으로 재정립을 할 때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확진자 숫자로 관리를 하는 건 이제 실효성이 없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면 그러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식으로 왔습니다만 네. 그것 자체가 그 뒷북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오늘 확진자가 1,000명이라고 하면 그건 일주일 전에 1,000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그동안에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실제로 발견된 숫자는 1,000명이지만 감염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표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그 전체 감염된 사람 숫자 중에서 깜깜이 환자 비율, 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 비율이 차츰차츰 높아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광범한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또는 그 R 값이라고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한 사람의 그 감염자가 몇 사람에게 그 감염을 시키는가 그 지수인데 그 추이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미리 막아야 더 이상 감염이 없지.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아지면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봤자 그거는 사실은 뒷북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나라들 그 사례를 참고해서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대구에 집단 감염이 있고 이럴 때 직접 내려가셨었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하고 환자도 직접 만나보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그런 시기에 이미 방역을 좀 더 강화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5월 달에 대구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영상이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고 있던데요. 네. 그때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 올 겨울에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 다음에 올해 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부는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상식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결정들을 하면서 사실 많은 피해들이 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연구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찬성을 하시는지? 네, 그다음에- 지급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 정말로 힘든 분들에게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건 제가 1차 재난지원금, 2차, 네네. 3차까지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올 초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분들께 나눠드리자고 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또 사실은 뭐 많이 퍼져 있어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많았던 때였지만 네. 아마도 대규모 확산이 그 다음에 또 언젠가는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재난이라는 게 코로나19 말고도
올해 여름이었습니다만 아주 극심한 폭우,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정말 역사상 없었던 최대의 폭설 또는 커다란 산불,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재정은 축적해 놓고 지금 쓸 수 있다고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가지고 그런 만약의 사태들에 계속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분들, 정말 그 물에 빠진 분들부터 먼저 구하는 식으로 이런 그 재난지원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이나 규모 범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네. 정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을 무조건 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혼자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금처럼 180석 거대 여당 같으면 또 자만심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일깨워주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9개 지역 민방위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앞서 출마 선언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님의 워딩이나 발언이 세졌구나.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 좀 듣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 그 발언이 세졌다기보다 예. 정부의 실정이 자꾸만 커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야당의 역할이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도 비판의 수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커지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또 야당의 숫자도 안철수 대표의 워딩을 세게 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3명이죠. 예. 예.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사실 20대 비교하면 쪼그라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그 역할의 한계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느끼시기에. 여러 가지 뭐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의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야당이 전체 의석이 작다고 해도 국민의 민심이 지금 여당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야당으로 국민의 힘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만 저희 정당 지지율이 7에서 8%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1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의 역할이 또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이렇게 믿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야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모셔놓고 뭐 윤석열 총장 얘기해서 조금 모양이 그렇긴 한데, 최근에 어떤 검찰개혁 흐름 속에서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급상승하는 모습이 저 과거에 그 안철수 현상 2020년 버전이다,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닮은 점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닮고 그다음에 그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그걸 제대로 야당이 받쳐주지 못할 때 그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도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지지가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저는 개혁과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망이 저한테 투영이 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 법치 그리고 또 공정 그런 정말로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들에 대한 그 결핍감이 아마도 윤석열 총장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안철수 대표 하면 우리가 의사로 또 성공한 기업가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세월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정치인으로 쭉 그 활동을 해오시면서 뭐 후회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고, 아 이런 점은 참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있으실 수 있고, 어떻습니까? 솔직히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만 보람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제가 했었던 일들을 보면 의사 그리고 IT 전문가 또 벤처 기업가 경영인 그리고 또 교수를 했습니다만 그 직업들 군들 가운데 어떤 연결고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좀 단절이 됐었습니다. 따로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제가 했던 이 모든 경험들이 모두 다 정말로 필요한 경험들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의료라든지 또 그 경제 분야, 경영 분야라든지 또 미래를 위한 IT에 대한 분야 그리고 또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두 다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 그것이 지금 일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정치 일선에서 그게 활용이 다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은 그동안 중앙 정치에 대한 발언,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발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생소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미 지난 대선이라든지 여러 선거들을 치르면서 지역 공약들을 세심하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IT 분야에서 굉장히 큰 회사가 최근에 그 어떤 조그만 주에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옮겨가니까 거기에 정말로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 주가 자체적으로 그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또 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무상 임대를 해주고 그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그 지방자치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방정부들이 그 입법 권한 그리고 재정 권한, 조직 권한을 다 가져야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기업들을 자기 나름대로 경쟁해서 유치하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될 과제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려면은 아까 입법 자치권 얘기도 하셨는데 요거가 가장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한다고 해도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중앙정부에서 거절하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개헌을 할 때 지방자치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정 권한을 조금씩 최대한 지금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양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법적인 권한도 이양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한데
이번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마라톤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지난 4월 총선 앞두고도 마라톤 하셨고, 그래서 이제 쭉 전국을 돌면서 세종시에 도착을 해서 세종이 진정한 행정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 지방자치의 완성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 수도 완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마디로 그 내용이 없고 약속을 지킬지 그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저 행정 수도 부분은 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다면서 지금 여당에서 선거를 위해서 선심성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개헌이 안 되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과연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이나 플랜과 대표님의 생각과 또 이렇게 합치되는 점은 없습니까? 그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보시면 네. 이것 자체가 왜 생겼는가? 결국은 민주당에서 커다란 두 가지 잘못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그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문제 때문에 이번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거의 1,000억 이상의 그런 돈을 쓰게 만든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헌법에 해당하는 정당에서는 당헌이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당헌에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던 것을 예. 뭐 절차도 엉터리로 해서 그걸 또 바꿨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죠. 그러면 그런 중요한 그런 실수와 약속을 위반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당에서 하는 말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약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권에 따라 좀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좀 첫발을 내디뎠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 주춤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 정부에서는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신뢰를 못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권이 오감에 따라서 이렇게 부침이 심한데 또 정부가 또 바뀌면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기 계획이 세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면 그 정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표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 개혁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 개혁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 효과 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정권이 바뀌었지만 일관성 있게 다른 정권에서도 그게 유지가 됐습니다. 왜냐? 그건 사회적인 서로 대타협을 하고 나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커다란 정말 중요한 지방에 대한 발전 문제라든지 뭐 교육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모든 관계자들, 그 다음에 또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교육 같으면 학부모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모여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년 동안 계획을 서로 대타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건 지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를 하고 세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선 올해 만약에 그런 사회적인 대타협을 했다면 2030년까지 계획은 서로 합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합의를 하면
2021년부터 2031년까지 그러니까 기존 계획의 1년을 더 보탭니다. 그렇게 매년 합의를 하다 보면 이게 마치 그 영어 표현으로 롤링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뭐 20년, 30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회적인 대타협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저는 그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먼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장이 되신 다음에 그 행정 수도 이전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이 또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개헌이 정말로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그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개헌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그런 개헌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방향이 정해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얘기가 국회까지 다 이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에 그런 뭐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전을 한다는 것인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이상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11월에 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결론을 냈는데 동남권 신공항은 이제는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치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안 대표께서는 검증위 활동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셨거든요. 아직도 확고하십니까?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또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최대의 피해자는 그 지역 주민이 됩니다. 네. 이번 그 검증위 건만 하더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몇 사람이 소위 원한 수준으로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지역 주민들이 결국은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그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얘기를 봐. 지자체 그 어떤 그 광역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서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울경도 이제 경제공동권에 의해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 이런 그 행정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지역의 경제 거점이 있어야 또 그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행정이 통합돼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 저는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거기에 찬성을 한다면 그건 이렇게 그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걸 그냥 위에서 정치적으로 찍어내리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정부 여당이 우선순위에 놓고 해야 할 일, 여기서
연금 개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연금 개혁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 연금 계획을 세울 때 100년 추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00년 이후에도 제대로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연금 재정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 그 해 당해년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국회 막바지에 그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00년 계획이 아니라 2088년에 재정 추계가 나온 겁니다. 그때 재정 추계를 보면 그 적자 폭이 무려 1경 7천조에 달합니다. 네. 저는 경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는 그런 커다란 숫자는 제가 평생 처음 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전부 그걸 갚아야만 됩니다. 빚을 짊어지게 됩니다. 사실 어떤 비유를 들자면 어떤 가정에서 부모들이 빚을 얻어서 마음대로 쓰다가 그걸 자식한테 갚으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그걸 다음 세대가 갚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88년까지 1경 7천조의 적자가 난다면, 누적 적자가 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그런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하고 네. 그걸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1년이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고치기가 힘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은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급선무, 먼저 해결돼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그 두 가지가 바로 코로나19 방역,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코로나19 방역 문제는 아마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그 당선된 시장이 나올 4월 달에도 우리나라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때도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시에서의 그런 방역을 제대로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부동산 문제 자체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24번이나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24번이나 3년 반 동안 정책을 냈다는 말은 그 자체가 정책은 실패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면 몇 개만 내놓지 그렇게 24개씩 내놓을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이제는 내 인생에서 집은 못 산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갑자기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집을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집을 팔면 굉장히 높은 거래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금을 낼 돈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네. 그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다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는 거라서 어떨까 싶었어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지난 그 10년 동안 그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바꿔나가야 될 것을 먼저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대표님 나오신다니까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제가 이거는 번외 질문처럼 한번 드리는데 대표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존대하시잖아요. 예. 그 이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신 것 같아요. 예, 저희 부모님들께 그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커서도 뭐 회사를 하면서도 또는 지금까지도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존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일한 예외가 제 동창들입니다만 지난번에 동창분들하고 모이는 거 봤습니다. 예, 다큐멘터리에서 저 진솔한 모습들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자리가 제일 편하시죠? 동창들 모이고 이런 자리가. 뭐 특히 동창들 중에서 고등학교 동창은 예. 뭐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예. 허물 없이 가식 없이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그런 사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고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언택트 선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네. 내년 4월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직접 유권자들을 대면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런 선거운동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지난 10년간 서울이 정말 퇴보했습니다. 다른 여러 경쟁하는 세계 도시들은 발전하고 있는데 서울은 그냥 제자리 걸음 내지는 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의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병을 제대로 진단해야지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오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뭐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의 그 인생 계획에는 대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그 시정을 통해서 혁신과 미래를 보여드린다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훗날 정치인 안철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해 줬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미래와 혁신 그걸 평생 이루려고 노력한 정치인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 대표님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지역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본다면 서울도 또 한 지역이니까요. 네. 안철수 대표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오늘 그런 좋은 기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기 기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또 더 드릴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저희 안 대표님 이제 뵙게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2011년 보궐 때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아름다운 양보, 뭐 통 큰 양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후보 단일화 과정을 어쨌든 거쳐야 되는데 그 안 대표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아름답게 잘 요걸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양보 안 하실 거죠? 예, 뭐 절대 예. 그 어떻게 하면 야권이 승리할 수 있을지 네. 거기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개 지역 민방위 공동으로 제작하는 특별 대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기 기자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올 연말 여느 해와 다른 분위기죠.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 올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픈 마음 굴뚝 같겠습니다마는 올해만은 전화로 또 메신저로 정을 나누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이의 건강
그리고 안전 아니겠습니까? 9개 지역 민방위 함께 준비한 특별 대담,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